안녕하세요. 우수한 영양의 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람입니다. 오늘은 운동인들이 단백질 보충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섭취하는 BCA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CAA를 새콤달콤하다고 물 대신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BCAA가 정말로 운동에 효과가 있나요? 먼저 효과라는 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 말씀하시는 그 효과가 근성장이라면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원으로의 사용이 목적이라면 먹을 수는 있겠으나 이 또한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네. 자, 그럼 먼저 BCAA가 뭔지부터 알아보면서 시작할게요. BCAA 뭔가요? BCAA는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단순한 물질이고요. 여러 개의 아미노산을 합쳐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보통 아미노산 수십 개에서 수천 개를 연결해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아미노산의 종류에는 20가지가 있는데 이 20가지 모두가 공통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 이 20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공통의 구조 부분 외에 잔기라고 해서 달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BCAA는 아미노산 중에서도 좀 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BCAA는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 즉 분지세 사슬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여기서 브랜치라고 하는 게 나뭇가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BCAA를 보면 곁가지 구조를 가졌어요. 아미노산의 20가지 구조 중에 류신, 이소류신, 발린 이 세 가지를 BCAA라고 부르고 얘들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미노산이 필수, 비필수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뭐가 다른 건가요? 그건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아까 아미노산을 합쳐서 단백질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은 20가지예요. 이 중에 9가지는 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고 나머지 11가지는 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체내에서 만들 수 없다면 먹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단백질을 만들 때는 20가지 아미노산이 모두 있어야 하거든요. 이때 몸에서 만들 수 없으니까 외부에서 식사를 통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들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반대로 몸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비필수 아미노산은 양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하루에 필요한 양을 체내에서 문제없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원료가 되는 물질의 공급량에 따라 다소의 제한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필수 아미노산을 잘 못 챙겨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조절하는 물질은 모두 다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필수 아미노산을 잘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0가지 아미노산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단백질을 만드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을 확보하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BCAA도 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먹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식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아미노산인 건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BCAA를 더 과량으로 먹어도 된다는 논리로 발전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약간 스포하자면 아미노산 밸런스가 깨져서 근육을 만드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BCAA가 근성장애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반대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먼저 BCAA가 왜 근성장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저도 사실 처음에는 BCAA 효능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었어요. BCAA 관련된 논문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관련된 자료들을 오랫동안 꾸준히 지켜보면서 찾아봤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뒤론 제가 운영하는 우수 에듀케이션 강의 중에 이 내용들을 포함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더 많은 분께 알려보고자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초기 여러 연구에서는 BCAA가 효과적인 것처럼 드러났어요. 그러다 근육 합성이 BCAA가 아니고 류신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냐면 근육 단백질을 만들 때는 합성을 시작하게 하는 신호기전이 필요하거든요. 이 신호기전의 스위치를 딱 하고 켜는 게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류신 함량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스위치가 켜지면서 류신이 단백질 합성의 원료로 사용된다고 밝혀졌어요. 실제로 BCAA 다른 요소인 발린, 이소류신에서는 근합성을 촉진하는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류신에서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실험 연구에 다소 함정이 있어요. 시험관에 근관세포를 넣고 류신을 처리하거나 BCAA를 처리하면 류신에서 근성장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난 효소 영상에서도 봤듯이 실제 몸 안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상실험조차도 상당한 신뢰도 높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 실험도 동물 실험도 아닌 임상 실험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류신이 근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다수의 논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암이나 화상 등을 가진 질환자, 우주비행사, 근위축 상태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들의 근위축증과 근감소증 같은 질환을 조금이나마 예방하고 줄여주자는 환경에서의 연구가 주로 많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병원에서는 류신 주사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들은 질환자들의 개선에 통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보디빌딩 분야에서 근성장, 근육의 비대, 스트렝스 증가 쪽에 갖다 붙였던 거예요. 이건 아쉽게도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두 개의 결과를 일치할 것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근육은 단백질이고 근육을 만드는 게 단백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단백질 만들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가봅시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 그러면 소화관을 거치고 흡수될 수 있는 작은 크기로 쪼개진 다음에 흡수되면서 혈관으로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 혈관을 따라 신나게 이동하다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 일부 모습들이 바뀌면서 가공되거나 저장되고 나머지 대다수는 심장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요. 이때 아미노산은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주로 근육세포로 들어갑니다. 근육세포 안에서는 이 아미노산들을 원료로 단백질을 만들어요. 이 과정은 DNA, RNA라는 유전적 자극을 받아서 단백질 합성 공장의 시동을 켜고 준비된 아미노산들을 원료로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우리 몸의 단백질 종류는 상상도 못할 만큼 많아요.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건 다 다른 모습을 하고 다 다른 기능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단 20가지 아미노산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잖아요. 신기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백질마다 만들어지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미노산들을 각기 다른 특정한 방법대로 순서에 맞게 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때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의 순서 정보가 우리 몸 안에 들어있어요. 단백질 만들기 설계도죠. 이게 바로 DNA입니다. 수많은 단백질을 만드는 레시피인 거예요. 이때 단백질을 만들려는 유전적 신호를 류신이 일으킵니다.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자, 공장의 신호가 켜졌으니까 이제 단백질 제품을 만들어야겠죠? 제품은 바로 근육이고요. 이제 제품을 만들 재료들을 가져와야 합니다. 식사를 통해 유입된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비필수 아미노산들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을 테니까요. 근데 BCA가 필수 아미노산이잖아요. BCA를 뺀 나머지 필수 아미노산들도 챙겨 먹는다면 BCA를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전체가 들어있는 제품이라면 괜찮겠지만 특정 아미노산 또는 BCA만 과하게 먹는 행동은 절대 좋지 않아요. 왜냐면 뭔가 특정 그룹의 아미노산을 더 집어넣으면 그 그룹만 덩어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아미노산이 수적으로 밀리게 됩니다. 무리지어 덤비는 애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미노산들은 흡수할 때 경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센 놈들을 먼저 받아들이면 다른 놈들이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필수 아미노산의 흡수에서 문제가 생겨요. 좋은 줄 알고 다 먹었던 BCA가 독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BCA나 류신을 먹으면 DNA로부터 근육 단백질을 만들라는 신호기전을 자극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BCA나 류신만 많다고 근육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 만드는 레시피도 가져왔고 공장 스위치도 켰는데 재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20가지 재료가 골고루 있어야 하는데 BCA만 너무 많이 있어서 필수 아미노산 재료가 제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20가지 아미노산 중에 BCA만 너무 많으면 단백질을 만드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게 왜 문제냐면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 중에 가장 적은 아미노산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아미노산의 필요량을 100%로 잡아볼게요. 이때 100%에 도달하지 못하는 아미노산들을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가장 적은 아미노산이 전체 단백질의 합성을 제한하거든요. 만약에 제한 아미노산이 비필수 아미노산이라면 몸 안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을 테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수 아미노산이 몸 안에서 부족한 상황이라면 제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들이 들어있는 식품을 잘 챙겨 먹어야 하는 거예요. BCA든 류신이든 걔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른 나머지 필수 아미노산을 부족하게 먹는다면 근합성은 잘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20가지가 모두 충분한 양을 기준점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류신은 단백질 합성의 재료이자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라는 신호기 시인자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뭔가 특별한 요소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단백질 원료가 잘 갖춰졌어. 그런데 류신만 부족해? 그러면 류신의 추가 섭취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단백질을 잘 섭취하면 류신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없거니와 류신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재료들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논리냐면 경차에다가 픽업 트럭 바퀴를 꼽아 놓은 꼴인 거예요. 경차를 단백질이라고 하고 픽업 트럭 바퀴를 BCA라고 해볼게요. 경차를 구성하는 20가지 아미노산이 다 필요한 만큼 갖춰져야 설계자가 디자인한 경차가 완성되는 거겠죠? 그런데 누가 설계도대로 다 해놓고 바퀴만 큰 픽업 트럭 바퀴를 갖다 딱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럼 아무리 픽업 트럭에 큰 바퀴를 꼽아놔도 차는 변하지 않는 경차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경차에 픽업 트럭 바퀴를 꼽으면 픽업 트럭 바퀴에 맞춰서 차가 자꾸 커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차가 균형이 망가지죠? 그럼 외관적으로 보기에도 안 좋고 주행 기능에 문제도 생기면서 사고도 날 위험이 증가합니다. BCA만 많이 먹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아무리 BCA를 더 보충해서 바퀴를 크게 만들어도 차 자체가 커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차가 커지려면 다른 아미노산들도 다 필요하고 그걸 만들려는 새로운 설계도도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근육 합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볼까요? 근육 단백질 합성은 혈액 속의 아미노산 중 페닐알라닌의 농도가 중요합니다. 혈액에는 적혈구를 비롯한 혈구 성분들이 있고 나머지 액체가 있어요. 이 나머지 액체를 주성분으로 한 걸 혈장이라고 해요. 이 혈장에서 근육으로 페닐알라닌을 흡수하는 결과가 단백질 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장 속의 페니랄라닌 농도가 감소하고 근육 속의 페니랄라닌 농도가 증가하는 거죠. 반면 혈장으로부터 근육으로의 류신의 흡수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류신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든요. 이건 류신뿐만 아니라 BCA 모두가 해당됩니다. 즉 운동 중의 BCA 섭취는 운동 중인 근육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BCA 섭취는 운동이라 하더라도 조심해야 해요. 오히려 근육의 과도한 분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육이 분해요? 네, 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바로 근손실이요. 그런데 우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운동 전이나 중에 있는 뭘 먹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BCA를 과하게 먹는 것도 소화하는 신호가 켜져서 근육으로 가는 혈액과 에너지를 뺏기니까 안 좋은 건가요? 그것도 맞습니다. 운동할 때에는 교감신경 스위치를 켜고 혈류를 근육으로 모아야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소화는 부교감신경이기 때문에 둘의 스위치는 동시에 켜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빈속 또는 식사 후 충분히 소화 흡수가 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는 거죠. 알려진 것처럼 BCA를 먹어서 근손실을 차단 또는 제한한다는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운동 중에는 식사로부터 아미노산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겠죠? 빈속일 테고 식후라도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류신이나 BCA를 섭취해서 몸에 합성 신호를 주면 몸 안에서는 단백질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방법이 뭐냐? 내 근육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단백질을 만들자는 신호를 충족시키려고 근육 단백질이라도 분해해서 들어오는 아미노산에 부족한 제한 아미노산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핸드폰 만드는 공장이라고 해봅시다. 공장에 불을 켜고 기계도 전원을 켰어요. 기계가 돌아가면서 핸드폰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데 부품이 모자라는 거예요. 부품 회사들의 문제가 있어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긴 거지. 그래서 없는 부품들을 채우려고 기존에 완성된 핸드폰들을 분해해서 새롭게 부품을 충당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기존에 완성된 핸드폰이 구형일 수도 있잖아요. 분해해서 쓰더라도 지금 내가 만들려는 핸드폰이랑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쓰고 일부는 못 쓰고 버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연구 논문을 보면 약각의 BCA를 먹는 건 단순히 근육으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넣어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뇌로 트립토판 전달을 막아서 피로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미 잉여 에너지를 잘 저장했고 식사도 매일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BCA가 오히려 근육 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근육의 분해는 특정 순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알고 있어요. 낡고 병든 단백질을 분해해서 다시 새로운 단백질로 만드는 식으로요. 생략책에 보면 이게 우리 몸에서 얻은 단백질을 어떻게든 아끼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근육을 분해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근데 BCA를 습관적으로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아미노산의 밸런스가 깨져서 제한 아미노산이 생기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기존의 단백질을 분해하다 보면 근육의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한 거 맞나요? 그렇죠. 참 잘했어요. 소장 찍어줄게요. 그럼 근육을 다시 만드는 일은 왜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근육을 분해해서 근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하는 식은 왜 어려운 건가요? 그건 기존의 근육이나 단백질 분해에 의해 제공된 아미노산이 다시 근육 내에서 골격근합성에 100% 사용되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다행히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연구했습니다. 골격근을 분해해서 혈액으로 분비된 아미노산들은 근육이 아닌 다른 세포에서 필요한 여러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 빨려 들어간다거나 근육에서 에너지원이 된다거나 하는 등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지속해서 반복된다면 근육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겠죠? 굳이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한 30% 정도 손실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이어트 한다고 안 그래도 에너지를 적게 먹는 상황에서 BCA를 과량 섭취하는 건 근손실 급행열차에 타는 거나 다름이 없네요. 맞아요. 그리고 유청단백질 제품에 아미노산을 넣거나 심지어 요즘에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같은 걸 넣어서 프리미엄으로 파는 것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이 실제 유청단백질을 적게 집어넣으면서 단백질 분량을 뻥튀기 한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단백질 검사할 때 우리나라랑 미국은 조단백이란 방식을 써요. 크루드 프로틴이라고 하는데 전체 질소 개수를 곱해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환산한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단백질이 아닌 아미노산 형태의 성분도 단백질로 같이 계산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타우린이나 크레아틴 같은 것도 질소 개수에 포함돼요. 전부 합쳐져서 단백질량이라고 환산되는 거죠. 만약 유청단백질이 100%인 제품과 유청단백질의 아미노산이 추가로 들어간 제품의 1회 단백질 함량이 모두 50g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두 제품의 실제 단백질 함량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단백질 원료는 적게 넣으면서 단백질 함량은 뻥튀기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와, 그럼 프리미엄처럼 말하는 게 다 상술이었네요? 그렇죠. 게다가 아미노산은 단백질에 비해 생산 원가가 더 저렴해요. 결국 생산 원가를 낮추면서 뭔가 몸에 더 좋은 것인 양 파는 거죠. 소비자가는 더 올리고 마진은 더 남기고. 근데 중요한 건 BCA를 추가해서 단백질을 먹는 사람들에게 좋다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미노산 밸런스를 깨트려서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추가로 아미노산을 먹어야겠다 싶으면 오히려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다 들어있는 EAA 제품을 찾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BCAA와 단백질 합성 기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BCAA 특히 그중 류신이 근육 합성의 신호기전을 활성화시키고 근성장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BCAA 또는 BCAA를 추가한 단백질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들과 다르게 BCAA와 류신의 단독 또는 추가 섭취는 근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20가지 아미노산, 적어도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충분한 단백질 보충제나 식품을 먹는다면 BCAA 또는 류신의 추가 섭취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특정 단백질 식품에서 BCAA 또는 류신만 부족한 식품이 있다면 추가해서 먹어줄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게 딱 특정 아미노산만 부족한 식품이 있지는 않죠. 또한 BCAA의 단독 섭취도 근성장 등에는 큰 의미가 없으며 운동 중 에너지원으로 섭취는 너무 과량을 먹어서 오히려 근손실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질문이나 여러분들의 경험담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